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제1장 법의 개념 2회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는요, 법의 존재 형식부터 시작됩니다. 자, 법의 존재 형식은요, 이제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국제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이 있고요. 국제법은 법률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불문법은요, 간습법, 판례법,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불문법이라는 것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간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고요. 불문법을 채택한 나라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자, 성문법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서 조문의 형식으로 지행된 그 법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헌법부터 해서 규칙 및 조문까지가 되어 있는데, 성문법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독일, 프랑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문법과 불문법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통일 정비에 관해서는요, 성문법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조문 하나하나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통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문법은요, 판례나 간습이나 또는 조리에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통일시키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법을 적용받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이것은 굉장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질서, 즉 안정성 면에서는 어떠냐? 성품주의는 정말 안정적이죠. 좋은 장점이죠. 그러나 불문법주의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안정적이지 못하죠. 또 법의 명확성에서도 성문법주의는 굉장한 장점이다나 불문법주의는 단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문법의 장점은 불문법의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성문법의 그 단점은 불문법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법의 사회 적용성 문제는요,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죠. 적용이 용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갖다 포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적용이 용이하죠. 법의 경하는요, 경화하기 쉽죠. 이게 단점입니다. 경직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부동적이다.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은요, 질서 유동성은 저해할 수가 있는 반면에 저해가 적당한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법주의를 장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존재 현실인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법이 성문법만 돼 있다고 해서요, 완전하게 성문법, 불문법만 가지고 어떤 것을 법을 다룰 수가 없죠. 자, 지난 21일인가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뭐 신행정 수도가 우리 옆에 지금 세종시 오는데요, 특별조치법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불문이 간섭 헌법상을 어겼다는 헌법재소의 판결이 있어서요, 간섭법에 대해서 굉장했어요. 간섭법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거기 뭐라고 있는가면요, 법제의 국가시법은요,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법은 크게 그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가 하면요, 그 어디에 적용하느냐면 국민의 복리 증진을 시키는 과정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은 크게 자연법과 시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자연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이런 것처럼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인간이 국가를 만들었죠. 국가를 만든 다음에 국가를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 또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정법은 법 원의 존재 형식에 따라서 이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는데요. 입법 절차를 밟아야 된 것이 성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문법 주의는요, 퇴택한 영국과 미국 등에서 보면요, 판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도 헌법 대부분이 간섭법입니다. 하지만 불문법 국가도 간섭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의 급증에 따라 성법의 비중이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행정 수도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수도는 소리도 이렇게 우리가 간섭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섭법을 어긴 그 수도 이전 내용은 신행정 수도 건설이 신행정관리라는 특별조치법이 이것은 그 불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문법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불문법까지도 적용돼서 이루어나가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자, 성문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성문법은요, 문서로 표현되죠. 그죠? 성문법은 문서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성문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문법은 문서로 표현이 된 것으로요. 그래서 문서 형체를 갖춰야 돼요. 문서 형식을 갖춰는 아니죠. 그래서 그저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죠. 그래서 그걸 제정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모든 국가기관에서 제정되므로 이걸 갖다가 제정법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문법에는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구성되는데요. 우선 헌법, 법률, 명령, 자치, 법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 법규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명령은요. 명령은 행정기관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규칙이죠. 행정기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치 법규가 있는데 이 법규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요. 그 성문법의 원칙은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죠. 명령, 규칙 이렇게 하위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이고요. 그 신법과 구부일 때는 신법이 우선이죠. 이러한 성법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문법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성문법은요, 사실은 법을 합리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죠. 이것은. 그리고 여러 제도를 빨리 기억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국민이 명확히 법률 조문을 알 수가 있어서요.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법정안에 앉았으니 큰 게 장점입니다. 이거 함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법이 복잡하죠. 우리 현실을 빨리 반영할 수 없죠. 왜 절차가 까다로운가? 또 전문적이어서 국민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은요. 일본법을 만들었죠. 일본법은 독일법을 그대로 복사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용어도 그러고 어렵습니다. 성문법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요. 그 변화하는 시대 사회생활을 모두 규제하기 어렵죠. 따라서 불문법이 보완적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거 SNS 하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법들은 이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도 법도 같이 발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생활을 모두 규제하기는 어렵고요. 또 빠르게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즉각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문법이 보완적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장 상위법이죠. 헌법은요. 성분 가정하는데 헌법은요. 이제 기본권을 보장하고요. 국가기관의 구성 운영에 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은 국가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이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 기본권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헌법은 한 국가가 있죠. 한 국가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근본법으로서 그 제정 및 개정 절차가 엄격하다. 예, 이것은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까지 붙이잖아요.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모든 법이 상위법이다. 그래서 대개 헌법은 선포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헌법은 모든 수준의 법체계를 위한 기초입니다. 모든 법은 헌법을 기초로 해서 그 법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조실 간의 통치 범위와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혼 심사권만 해도 이혼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할 수 있도록 헌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에 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떠한 헌법이 원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기본에는 제일 먼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이 의미는요, 국가의 주인은 누구요? 국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가의사의 최종적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의제, 선거제도, 국민투표제와 같은 지적 민주제의 요소, 즉 참정권을 가진 그러한 국민주권주의가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이거예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주의와 국가 권력의 창설과 행사는 국민이 합의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민주주의가 결합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자유주의 실현을 위해서 법치주의가 요구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보호하고요. 복수 정당제, 우리는 복수 정당제를 지식하고 있고요. 권력 분립, 법치행정, 법률에 대한 재판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설명하시고요. 그다음 복지국가 원리입니다.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예, 우리 법은 복지국가를 갖다 순수하기 위해서 잘 뒷받침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수정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질서, 자, 자본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제,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지국가라고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사회보험, 공공부조, 소득재분배 정책, 경제민주화, 독점규제, 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통해서 복지국가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문화국가 원리입니다. 문화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이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보장. 예, 문화는 이제 권리입니다. 문화 풍토를 조성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로서요.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률,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 등 제정 및 정책 집행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문화복지도 이러한 원리에 있어서 만들어지고 이제 학교에서 학제관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것이 점차 확장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국가가 국제관계를 형성하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주의를 지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침략정전을 부인하고요. 국제법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뿐 아니라 개발 도상국가의 발전을 돕기 위한 법률,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지원하는 법률 등을 제정하고 또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제평화주의로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다. 다음은 평화통일 지향입니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북 통일도 평화롭게 달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있죠.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 등 제정 및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조금 그 개념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자,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국가에게는 조직 및 구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헌법이 개정하죠. 다음에 이제 기본 원리를 보면요. 아까 얘기한 국민 주권주의로부터 해서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헌법의 통치 기구를 보면 헌법에 의한 통치 기구를 보면요. 권력이 분립되고 헌법 재판소가 나눠 있는데 권력 구조는 입법, 사법, 행정이 우리나라는 상급 분립으로 되어 있는 나라죠. 사법부 법원은요. 기능, 법원의 조직, 재판의 종류, 사법권의 독립, 공정한 재판의 제도,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가 사법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죠. 국회의원들이 그 헌법안 개정안 발의를 하게 되면요. 국회의원 헌법 개정안은 이길되고 국민투표부터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재적이 과반수 이상이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죠. 뭐를요? 헌법 개정안 발의를.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한 다음에 이러한 개정 절차를 거쳐서 헌법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헌법은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헌법 아래에 있는 우리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입니다. 법률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고 했죠. 각 영역에 필요한 규제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어 제정합니다. 반드시 어디서? 국회에서 의결되고 제정되어서 돼야 되고, 자, 명령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재정권에 있는 행정관청이 제정하는 법이죠. 그래서 재정권처에 따라서 명령은요, 대통령령, 총리령 각 규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이임법률이 입법부처 수행하기 위해서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상위 법률이 봉인해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벗어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법의 종류 한번 다시 볼게요.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다.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소멸, 변동, 내용 규정이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차법은요, 법에 규정된 권리를 의무 행사 및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체법에는 헌법, 형법, 민법, 상법이 있고요. 절차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있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문법 중에서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자치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헌법이 가장 상이고요. 법률은 헌법 국민이 투표를 해서 바꿀 수 있고,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고요. 입법기관에서. 명령은 어디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자치법규가 있는데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뭐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이렇게 한다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것이다. 뭐 그래서 서울시 종로구에서 만들어서 참여해서 시행규칙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령이 자치법규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조직이 많이 다르죠, 이름들이.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를 거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다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조례라는 것은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법령 안에서 상위 법이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으로서 이에 법령 또는 조례 임에 의하여 발하는 이임규칙과 직권에 의하여 발하는 직권규칙, 즉 이임규칙과 직권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을 갖다 이렇게 조항들을 보면 제일 먼저 법조항이 있고요. 그 옆에는 0이 있죠. 이 0을 갖다 놓고, 자, 그럼 이럽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 법률을 세부화시키기 위해서 명령이 만들어지겠죠. 명령은 어떻게 씁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만들어지고요. 그 옆에 다시 이제 그 규칙이 만들어지잖아요. 규칙이 쓰는데 이것은 또 이것을 갖다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서 이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죠. 이제 법은 이런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만들어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이제 불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불문법입니다. 불문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불문법은요. 성문법 외의 모든 문서화되지 않는 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법원을 보고요. 성문법의 미비점, 불확정성, 자유재량에 의한 국민 권익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현행 민법과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자, 어디요? 민법과 상법에서는 현재 불문법을 인정하고 있고요. 종류에는 간섭법, 판례법, 조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법은 뭐냐? 장시간 사회의 간행으로 준수되어 사회 생활 규범이 사회 구성원이 법적 확신 얻게 되어 국가의 불문이 형태로서 승인되어 강행되는 불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성문법 교정이 없을 때 보충법에서 효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종시를 갖다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간섭법에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판례법입니다. 판례법이라고 하는 법원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먼저 법원에서 결정된 것이 유사한 사건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에 관한 판례는 많지 않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조리가 있습니다. 조리는 사물의 본성 또는 일반의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조리라는 뜻이. 그래서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왜냐? 재판은 법에 의존하지만요. 적용해야 될 재정법, 간섭법, 판례법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하고 간섭법은 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민법 제1조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불문법은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간섭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섭법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같은 행동을 반복해 왔어요. 그럼 그게 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반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 정착돼서 대다수를 지킴으로써 법으로 승인된 것을 갖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간섭법이 성립하려면요, 그 간섭이 존재해야죠. 그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섭이 없으면 간섭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간섭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법적 확신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좀 불명확한데 그 간섭법은 법원이 판결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우리나라 선호는 서울이라는 간섭 헌법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헌법적 가치를 지니는 간섭일 뿐이었지만 법원이 확인해서 간섭법을 낸 거예요. 법원이 확인해 보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이제 간섭법이 돼서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간섭 헌법이 된 것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 민법 제1조와 상법 제1조예요. 간섭법은 법원이 인정한다라고 법률에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명시되는 거예요. 즉 민사나 상사에 관한 법률은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간섭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국제법의 경우는요, 간섭법이 중요한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계속하면요, 법 규범적 기능, 즉 판례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불문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불문법 중에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이 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간섭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조에. 상법도 상사에 관하여 본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하고, 간섭법이 위한죠.
상간섭법이 없으면 민법이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법제 1조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법에 보면요, 민법이 있으면 이 계약은 약관 규제법에 의해서 하고요. 법인은 회사법, 채권은 어음과 수변법, 근로교용은 근로법, 여기서 바로 특별법이라는 것이죠. 그래 동산매매는 전자상거래법, 또 방문판매, 할부거래법을 갖다가 동산매매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민법이다.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자 실체법이다.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실체법으로서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등기법, 기타 소유법으로서 이 전자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상법은 뭐냐? 자, 상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한쪽 상대방이 상인이라면 당연히 상법 규율을 받게 되는데요.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상인 간의 법률 행위는 시에는요, 민법의 적용 대신에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주식회사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회사들은 대부분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상법에서는요, 거래의 안전과 신속한 거래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헌법과 민법과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는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라고 보면 돼요.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잖아요. 민법은 일반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상법과 기업과의 그 내용을 보면은 노동법과 상법의 관계는 상법의 대상인 기업은 영리를 실현하는 경제 경영의 단위로서 노동법과 상법이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상법의 대상인 상법이 기업의 다른 주체, 즉 기업과 소비자 간에 대해서 상품과 소비를 공급을 측면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된다는 것이죠. 사이에서 어떤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동법은요, 종속적 노상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생존권적 사회의 자유의 향상을 이념으로 하는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무법 중에서도 이제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간섭법은요, 사회의 자영 발전 규범으로서 승무처럼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 아니죠. 그리고 국가 사회 안에서 관행의 형태로 나와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판례법은 일정한 법률 문제의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해결 방안이 대체로 확장해야 되는데 이 경우 그 판결이 법적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례법은 일반적으로 판사가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계속 재판을 통해서 결정된 것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사한 사례는요, 유사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그 논리 바탕으로, 그렇죠. 같은 문제는 같이 다뤄져야죠. 그게 형평성이 많은 것이죠. 따라서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후속 법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하위 법원을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불문법에 대한 간섭과 판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조리입니다. 조리라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물의 본성을 우리는 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 해석 기본 원리죠. 그래서 성문법, 간섭법, 판례법이 있으면 여기 적용하지만 이게 없을 경우에 지정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 역할을 한다. 뭐가? 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가 법적 규범식으로 승인한 사회생활의 원리다. 정의 형평성을 마치고 쉬운 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동서와 양속, 사회 통념, 비례 원칙 등이 조리로서 법적 규범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법을 갖다가 보면요, 헌법이 있죠, 사법부에 의한 법이 있죠, 입법부에 의한 법이 있고요, 행정부에 의한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유형의 우리 법의 예입니다. 이런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요. 다음은요, 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법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법의 역할을 보면요, 양면적이죠. 왜냐하면 법은 사회적구를 발전시키는 데 반응하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개인이 추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또 법의 한계는 법은 합리적인 것보다는 합리의 실행 과정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벌쳐서 결정됐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법적 원칙은 거의 모든 경우의 결과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뭐 법의 한계인데요. 돈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의 법을 갖다가 다 이렇게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잖아요. 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야 하고요. 해결하라는 문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타파해야 될 것이고, 특정 분야 조인사들을 과학적으로 해야 하고요. 제는 법, 제도 또는 제시된 결정의 효과가 진 한계에 관해서 여러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법의 한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법의 한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